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교통단속 또 교통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각종 이 운전면허와 더 나아가서 앞으로 경찰들이 어떻게 교통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책이나 제도, 기타 새롭게 이 운전면허 단속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실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또 실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반을 하는지에도 살펴봤습니다. 전 시간서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경찰이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케이스인데 대표적으로 오늘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볼 게 바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자, 음주운전의 특성상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이, 물론 한 번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한 번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숫자 중에 상당수는 전체 퍼센테이지로 봤었을 때 거의 한 10%나 20% 정도는 다시 2차, 3차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주운전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음주운전으로 단속 행위에 의해 가지고서는 어떤 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벌점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별도의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해서 실제 음주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가상 체험 시간을 갖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더 나간다 그러면은 심리 상담이라든가 좀 더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등 이 특별한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 운전면허 정착과 관련돼서 경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면 갈수록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중장년층 성인에 비해서 반응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인지 능력, 기타 판단 능력, 그 외에도 중간에 운전 도중에 각종 질병이라든가 돌발 사항에 의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로 봤었을 때 결국 이들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운전면허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바로 고령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통 안전 교육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각 지자체나 아니면 경찰에서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비를 반대급부로 지원을 해준 이러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현재 대중교통이 국민복지에 의해서 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일단 교통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이동권은 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무료 탑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통행료 면제 같은 거는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 외에도 별도로 운전면허를 갱신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간에 자기가 아예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놨습니다. 한편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긴급자동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이 긴급자동차도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긴급자동차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앰뷸런스 말고도 보면은 도로 내에서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차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자동차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긴급자동차가 이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대형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주지를 시켜서 이 긴급자동차 운전자들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이 대한민국 일반 시민에 대한 이 안전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행정처분 집행의 면제 대상자가 되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각종 제재나 아니면은 각종 이 불이익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이 교육 과정에서
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운전을 했었을 경우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데를 통해서 함께 캠페인을 합니다. 결국 중증 질환자들 중에서 자기가 굳이 손수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직접 면허증을 반납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 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려줌으로 해서 그들이 운전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운전면허, 아니 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있는 윤창호법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났었던 민식이법 같은 경우가 최근에 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국민한테 홍보하거나 또 그 외에 일반적인 이 교통운전 위반자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에서도 제2차, 3차 강조를 함으로 해서 최근에 이러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에 경찰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해서 뭐 블랙박스 관련되어 있는 텔레비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TV 프로그램 해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운전과 관련돼서 최근에 과거에는 직접 경찰서 민원실에 가야지만 가능했었던 건데 이 국제 운전면허증을 출국하는 출국 단계에서 출국장 바로 입구에서 출국하는 이 국제공항 내에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발급을 해주는데 반대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국내에서 임시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도 같이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영문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서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직접 발급해주거나 카드 형태로 직접 발급해주고, 보통 그전에는 문서 형태로 돼 있었는데 카드 형태로 발급해주기도 하고요. 이 직접 협정을 맺은 나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각 주라든가 도시마다 다르지만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보스턴이라든가 아틀란타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도시에 그 그러니까 주미 영사관들, 총영사가 있는 영사관들에서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현지에 있는 운전면허센터에다가 등록을 하면은 관련된 서류를 모두 다 모아서 실제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아예 교체해서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경찰청하고 외교부하고 미국에 있는 그 영사관들하고 함께 이 협업 작업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약에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면허증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매번 할 때마다 여권과 우리나라 국제면허증과 우리나라 본 면허증, 한글로 된 면허증을 모두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불편함 없이 바로 현지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은 미국 내에서 운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ID 카드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주류를 살 때, 뭐 담배를 살 때 필요한 성인을 증명하는 생년월일이 국가에서 발급되어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되어 있는 그 면허증을 마치 제시하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도 경찰에서 협조를 해서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영어권 국가들, 주요 국가들에서는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서 많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운전면허 제도 자체를 포지티브한 게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포지티브한 형태로 해서, 만약에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이라든가 아니면 면허 별점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작 단계에서부터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지 ID 카드인 현지의 면허증을 발급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관련돼서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 운전이 가능한가 하는데 의외로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그리고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 시각장애 말고도 청각장애라든가 일부 장애를 제외하고는 이 만약에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서는 1년 내내 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러한 지체부자유인 상태의 장애인들도 실제 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활용을 해서 개인 차량을 운전을 하고 직접 본인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사회적 약자로서 본인이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 왜냐하면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실제 자기 차량을 몰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 휠체어로 다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다닐 수가 있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자신의 사실상 비장애인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운전면허가 아예 만약에 하반신 마비인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보조장치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운전면허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만한 반경, 그 외에 대중교통을 활용할 때 불편함, 사회적인 시선 등등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경찰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한테도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들도 운전을 할 수 있을 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2,600명이 넘는 장애인이 교육을 받아서 실제 이 중에 절반 가까이 마치 우리도 비장애인들도 운전면허를 준비해가지고 하면 한 절반 정도가 합격을 하는 거니까 했을 때 1,000명 이상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간단한 경증장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손가락 중에 일부가 없어서 이 손가락 장애로 인해서 기기나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라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을 운전할 때 가시거리를 볼 수 있는 이 상체의 고도가 낮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에 어떤 장애가 있어가지고서는 시야가 낮은 경우에는 보조기구가 당연히 뭐겠어요? 의자를 높일 수 있는 기구겠죠? 그죠? 운전석에 의자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통해 가지고 경증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볼 내용 중에서 관심 있게 볼 바로 앞으로 미래형 교통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은 많이 들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지금도 일부 기능상으로 또 내지는 실험 단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재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가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 운전을 하는 기능을 생각하는데 의외로 운전을 하는 기능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전을 하는 기능 자체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기구를 조작을 하면은 기구를 통해서 실제 그 액티비티를 하는, 실제 활동을 하는, 실제 무브먼트를 하는, 움직이는 것 자체는 기계였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거나 동작을 하거나 하는 거를 전자장치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반드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 기술은 바로 인식 기술입니다. 이 인식 기술은 뭘까요? 우리가 사람이 운전했었을 때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 현재 도로교통의 상황, 내 앞에 있는 차의 상황, 차선을 끼어들기 위해서는 옆의 상황이라든가 뒤의 상황, 또 이 차량 안에 있는 이 차량 내부에 있는 상황,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마다 실제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그동안에 훈련된 거를 통해 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래픽 데이터로 받아들인 그래픽 데이터를 가지고 운전의 무브먼트, 모빌리티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인식을 한다는 과정은 당장 전면 주시만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면은 앞차의 상황이라든가 차선처럼 전면에 있는 상황이야 당연하지만 이 전면에 있는 상황이 주간일 수도 있지만 야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고속주행 중일 수도 있고요. 정지가 돼 있는 정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정지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실제 차량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차량이 막 혼재되어서 앞에 있는 차가 끼어들고 있는 상황, 옆에서 끼어들고 있는 상황, 그 외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 표지판이 지금 현재는 50km 구간이었는데 30km 구간으로 주는 상황, 다양한 표지판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동시에 판단을 해가지고 차량의 동작, 이 액티비티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인식 과정에 핵심적인 기술들이 자율주행차에 많이 들어가고 따라서 여기에 인공지능인 프로세서 AI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아직까지는 적용할 단계가 아닌데 아마 이 단계까지 돼야지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되는데 그거는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모든 전체 도로상에 있는 100대 자동차들 중에서 99대의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한 대의 자동차만 자율주행으로 운전한다고 해가지고 이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도 최근에 나오는 차량의 기본적인 옵션에 자율주행 모드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TV 광고에서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 거예요. 자율주행 모드를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속도로상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이 크루즈 모드로 해가지고 충분히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네트워킹이 연결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뒤집어서 얘기해서 이제는 100대 차량 중에 99대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한 대의 차량, 최소의 차량만 만약에 사람이 운전한다 하면은 나머지 99대의 차량들이 서로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트워킹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킹이 어떤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정보에 있어가지고서는 어떤 불법적인 용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주행 상태를 모두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주행 상태를 99대의 차량 내지는 100%의 차량들이 서로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바로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은 그 해당 차량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요. 목적지가 입력되어 있는 중간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도착할 시간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계산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의 하나의 그 과정으로 자기가 하나 들어가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많은 100대, 99대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나 들어가서 그 흐름 속에서 지정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번째 차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101번째 들어올 차량은 기존에 있는 100대 차량의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서는 본인이 들어가서 제2, 제3의 목적지로 갈 때를 정하는 거죠. 이러한 네트워킹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교통환경 문제들이 일소에 해소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혁명적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요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결돼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것처럼 차량 위로 다니는 터널형 대중교통 셔틀이 움직인다라든가 또 지하 공간과 연결돼 있어서 사람들이 혹시 만약에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이 돌발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사람이 주행하는 차도 있지만 보행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지나가던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동물이 사건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또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외에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만 오고 가는 물류 택배 사람이 필요 없이
물류 택배에 활용한다라든가 여기에 자율주행 차량뿐만이 아니라 잠시 되겠습니다만은 드론까지 같이 연결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물품과 많은 인원의 사람들을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킹까지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서 목적지까지 최종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자, 이는 교통사고 감소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 개선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중간 과정에서 당연히 최소의 연료를 쓸 수 있도록 가장 경제적인 목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이 선택과 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탄소 배출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모델로 사회 분야에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2021년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출시가 되고 상용화는 2024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 빨리 이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각종 상용화 대비된 경찰의 종합대책도 연구 과제로 나와서 연구한 이후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돼서 법 제도가 먼저 개편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도로상에 같이 주행을 할 때, 왜냐하면은 지금은 1대 99지만 나중에는 50대 50일 경우도 있겠고 퍼센테이지가 달라졌을 경우에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이냐,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작동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 또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 운전 모드로 하느냐 자율주행 모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범칙금 부과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후로 다양하게 제반되어 있는 각종 법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당연히 각종 ICT 시대에 맞춰서 정보통신 4차 혁명 시대에 맞춰서 각종 데이터들을 굳이 우리가 시각화되어 있는 표지판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데이터로 직접 전달해 주는, 마치 내비게이션 지도를 전달해 줄 때 거기에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주는 것처럼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최근에 있는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각종 교통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인프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량들한테 전달을 해줄 거냐, 기타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등등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3년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도로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운행체계, 교통 인프라 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운영 체계 말고도 AI가 운전하는 이 운전 능력이라든가 신호 제어, 기타 IoT 기반, 이 IoT 기반은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 최근에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파트 단지에 자기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뭐 차량이 귀가했습니다를 자기 집에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미 자기가 들어갈 집에 네트워킹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왜냐면은 인터넷 오브 띵즈, 모든 것들이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우리 집 주차장에 들어왔을 뿐인데 집 안에 냉방이나 난방이 시작된다라거나 뭐 아니면은 뭐 냉장고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 가지고서는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거나 다양한 것들이 인터넷과 네트워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로교통과 관련돼서도 이 각종 운영 관리 기술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또 이에 따른 법 제도는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찰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분야, 또 실제 상용차를 만들고 있는 상용차 이 민간 기업들이라든가
기타 관련되어 있는 법 제도와 관련돼서 하려면은 당연히 국회를 포함한 각종 법률이나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곳, 시설물을 정비해야 되는 곳, 이러한 것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최근에는요, 실시간 광역 교통 정보를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직접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섹터에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민간 섹터에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섹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공중파, TV나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공공정보가 있고요. 실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앱을 접속했었을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음주운전과 관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실시간 교통정보를 앱으로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간기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현재 도로교통 정보가 필요한 민간기업들, 대표적인 게 바로 실시간으로 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도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앱, 예를 들어서 카카오 앱이라든가 티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운전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에다가 끊임없이 그 전국에 있는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정보를 통해서 경찰로서는 더 많은 정보가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들이 교통체증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위험 지역을 회피함으로 해가지고서는 얻게 되는 어떤 도로교통의 관리 효과, 기타 안전한 이 교통 문화의 효과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현재 운전자들이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를 앞으로는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즉 운전자 정보를 거꾸로 공공섹터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채택을 해놓고 있다, 어느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CCTV라든가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운전자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이러한 효과가, 이러한 각종 이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큰 효과를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기간이 있죠. 해돋이날, 해넘이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주말, 이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 5시간만이면 가는데 10시간이나 걸리네? 그러면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국도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교통량이 분산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고속도로가 더 잘 뚫리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또 반대 경우도 생기겠죠? 지금 고속도로가 갑자기 사정이 좋아졌는지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 내지는 6시간, 평상시처럼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는 공공으로 교통정보가 나가는 순간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고속도로로 몰려들게 되면은 반대 경우도 생기겠죠. 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공공섹터에서 민간섹터 내지는 사용자들한테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모아지면은 지금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의 지능형 교통체계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시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면은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대규모 도시에서, 물론 이 도시들에서 서울을 포함한 대규모 도시들은 출퇴근 시간대뿐만이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도심 지역에서 막힌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 시간대만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경찰에서 끊임없이 각종 교통 정보를 제공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찰망 말고 인터넷망이라든가 다른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공공 주파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소통정보도 중요하지만 돌발 상황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정보 중에서 특히나 돌발 상황과 관련돼서 보내주는데, 대표적인 돌발 상황이 우리가 교통사고라고만 생각하는데 교통사고 말고도 돌발 상황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악천후입니다. 예를 들면은 도심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도심 지역에서는 제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대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 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돌발 상황이 기상정보라든가 각종 위험 요인 내지는 이러한 이 악천후와 같은 평상시에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로 도로 위에 있는 차량들한테 제공해 주거나 아직 출발하지 않은 운전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 스마트 신호 체계도 현재 점점 이 연구를 계속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신호 운영 체계가 현재 서울 내에서 있는 대표적인 도로 교차로, 즉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스마트 교통 운영 체계가 각 지역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 교통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호등과 관련되어 있는 보행자 정보, 그리고 이들 지역이 나중에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TV 광고에서 봤겠지만 만약에 긴급자동차가 이 지역을 지나가려고 할 때는 긴급자동차와 교통체계가 함께 연결이 돼가지고 이 지역의 신호를 빨리 빼줌으로 해서 긴급자동차가 쉽게 이 교통체증 지역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제도까지도 함께 연구가 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이 교통 질서 중에서 특히 새로운 교통 정보, 또 미래형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새로운 교통 환경에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앞으로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실제 경찰관이 되어서 현장에서 직접 교통 단속을 하거나 교통 지도를 하거나 이러한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고 있겠지만 그 외에 실제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실제 연구 과정에 이 경찰관으로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학교에도 많이 개설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전공을 함께 복수 전공을 한다라든가 융합학부에 있는 다양한 전공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융합학부나 정보통신학부의 멀티미디어나 아니면 AR, VR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들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 복수 전공이나 융합 전공을 만약에 같이 하고 빅데이터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 앞으로 활용될 다양한 각종 연구, 새로운 제도, 법제도의 개선들은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했을 때 오류율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미래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